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소화계 파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TV 교재에서 동물 생리학 분야를 이제 보는데 이 이제 강의하는 순서가 TV 교재하고 조금 맞지가 않은데 좀 그 점 좀 죄송하고 우리 TV 교재 순서가 약간은 좀 어긋나 있더라도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화계 파트는 279페이지를 펴시면 소화계 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화계 파트는요, 약간 암기 형태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 생리학 쪽은 사실 이제 암기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하시면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것들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만 동물 생리학 파트는 특히나 이 단답형 문제에서는 거의 암기 형태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은 뭔가 논리도 있고 뭐 또 유전학은 푸는 것도 있지만 동물 생리학은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없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9페이지를 이제 펴보시면 그 1번에 소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화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왜 소화를 하느냐? 화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유기물질을 얻기 위해서다, 필수 양소를 얻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 양소가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필수 양소. 우리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음식이래요. 자, 영양 성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 성분들은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타민, 아미노산,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들, 그다음 지방산들 이런 것들이 필수 영양소죠. 자,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은 요 이름들을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페닐알라닌, 트리토판, 리신, 트레오닌, 발린, 이소류신, 류신, 메티오닌. 유아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히스티딘, 아르기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외울 때 페트, 리류, 발, 이, 트, 메, 히, 이렇게 10가지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총 20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20가지 중에 성인은 이 8가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 트리토판, 리신, 류신, 발린, 이소류신, 트레오닌, 메티오닌. 유아의 경우에 두 가지 추가되죠. 히스티딘, 아르기닌. 이걸 뭐 단순 암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외워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이요. 이런 파트라슈라는 게 있잖아요. 파트라슈 들어보셨죠? 파트라슈. 그 네로에 나왔던 그 개 아니에요. 자, 그 개 이름을 좀 빗대어서 우리가 외우자는 겁니다. 파트라슈 형이 있는데 페트리류 이렇게 외우십시오. 말이 안 되지만 페트리류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애 발이 틈에 페트리류의 발이 틈에 우유를 끌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기 편할까요? 자, 페트리류 발이 틈에 우유를 끌었다. 웃기죠? 이거 웃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티딘, 아르기닌 이것은 유아의 경우인데 이렇게 추가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시험들 이걸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나왔죠. 동물이 만들지 못하는 지방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중에 일부를 동물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 리놀레산이라는 게 나왔죠. 뒤에 리놀레산. 필수 지방산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저 밑으로 가볼까요? 소화 과정의 조절. 자, 소화 과정. 자, 소화 기관들 있죠. 1번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소화 기관. 뭐 잘 아실 거예요. 입, 위, 십이장, 소장, 대장. 자, 그래서 소화액의 분비. 자, 여기 보시면요. 신경을 통한 조절. 자, 연수의 지배를 받는 이렇게 돼 있죠. 연수가 영향을 줘요. 연수가. 소화기에는요. 연수가. 자,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 있고 교감신경은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따로 이제 분류를 할 때 부교감신경에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주신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소화관들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들이 몇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공 조절하는 신경, 그러면
혀 아래쪽 조절하는 신경 또는 뭐 생식기 쪽 조절하는 신경들이 있는데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교감신경계의 일부인데 그 미주신경이 소화기를 조절하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의 미주신경들은 우리 폐, 그다음에 순환계, 즉 심장 또는 소화관 이런 쪽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화기 분비를 억제하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자, 호르몬들도 조절하죠. 호르몬들. 그 중에 위액 분비 조절하는 것은 가스트린. 가스트린이 나오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자에게 분비 촉진하는 것 세크레틴. 이거 12장에 나오죠. 12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얘가 이자에게 분비 촉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오는 것이 뒤에 보시면 NaHCO3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거죠. 이거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나트륨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탄산 나트륨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중탄산 나트륨에 의해서 위산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중화가. 그걸 일으킬 때 세크레틴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아래 보면 콜레시스토킨이라는 게 나왔죠. 콜레시스토킨인 이것도 12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 얘가 나왔을 때 췌장 또는 이자죠. 이자 또는 췌장의 소화 효소를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나오게끔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담낭, 이거 쓸개죠. 담낭에 쓸개즙을 분비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킨이 매우 중요한 호르몬들이니까 이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거기 표가 있죠. 표가 있습니다. 거대 분자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 네 가지가 이제 거대 분자인데 이 네 가지 거대 분자가 어디서 분해가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거기에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이 네 가지의 거대 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소화가 될 때 어디에서 소화가 되는지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 소화합니다. 녹말을 분해하죠. 효소 누구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밀라아제. 자, 그다음 그 세포 안에 있는 거대 분자 중에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단백질을 폴리페프티드로 쪼갠다는 거죠. 단백질이 매우 긴데 위에서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쪼개는 효소의 이름이 펩신인 거죠. 펩신. 자, 펩신에 의해서 쪼개진 폴리페프티드의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요. 펩톤. 그러니까 위잖아 이게요. 지금 그림 앞에 보시면 이 위인데 위에 이 각각의 소화샘, 즉 위샘에서 액들이 나오죠. 그 액은 위산과 펩시노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쪼갭니다. 잘라요. 단백질 매우 긴데 이걸 이렇게 자르죠. 이걸 자르게 되면 이런 잘린 덩어리들을 우리가 펩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펩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12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장은 소장의 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12장을 생각했잖아요. 자, 12장이라고 하는 이 아랫부분 전체가 소장인데 이 소장의 앞부분이 12장이야. 12개 손가락의 길이만큼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 12장 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죠. 쓸개에서 나오는 이 담관과 쓸개관과 췌장에서 나오는 이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췌장에 나오는 이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췌장의 관, 췌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개의 관이 이제 합쳐지는 거고 쓸개즙은 이 담관을 통해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쓸개가 쓸개즙을 내온다 표현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 보시면 12장이 있었는데 12장은 이쪽에서 나오는 즉 췌장에서 나오는 액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의 관이 같이 갑니다. 그럼 12장 쪽에서 같이 모이게 되겠죠. 그때 쓸개에서 나오는 액들, 그게 쓸개즙이고 췌장에서 나오는 액들이 그 위칸 12장 칸에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밀라아즈라는 효소, 트립신이라는 효소, 리파아즈라는 효소, 어떤 유클레아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분비가 되면서 거대 분자들을 다 쪼갤 수 있는 거죠. 녹말을 쪼갠다. 그지? 엿당으로요. 폴리페를 쪼갠다. 또는 또는 디펩티드라고 부릅니다. 중성지방 쪼갠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또는 글리세롤로 쪼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 한 번 더 소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소장에 흡수가 될 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당류를 분해한다는 게 나왔죠. 말타아제는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죠. 수크라아제,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 이름이죠. 수크라아제, 락타아제,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이죠. 그죠? 이렇게 쪼개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펩티다아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들을 더 쪼개서 아미노산까지 쪼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시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교재예요. 282페이지를 보시면 입입니다. 자, 입에서는 탄수화물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녹말이 엿당으로 소화가 되죠.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 자, 밑에 이제 보시면요. A번. 자, 이빨 또는 이로 뭐 음식을 잘라가지고요. 소화 효소가 작용해 쉽게 표면적으로 넓혀준 역할을 이 입에서 하죠. 자, 그 다음 그 C번을 가보시면 침에는 중간쯤에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라제가 있기 때문에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D번을 보시면 녹말과 글리코겐 등을 분해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녹말과 글리코겐을 아밀라제가 분해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엿당이 되는 거죠. 자,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은 입에도 있지만 뒤에 가보면 췌장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도 소화를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보시면 위가 있죠. 위. 자, 거기 보시면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한다. 누가 분해했습니까? 펩신이 분해했죠. 펩신. 그러니까 위에서는 위샘이라는 게 있고요. 그 위샘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펩신을 분비할 수가 있는데 그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소화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펩톤이 된다는 거죠. 펩톤. 자, 펩시노겐이 분비되었을 때 펩시노겐이 활성화되면서 펩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B번을 보십시오. 호르몬은 가스트린 호르몬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포 중에 G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가스트린 호르몬을 내오게 되면 이것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 부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부세포가 있죠. 자, 부세포에서는 위산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위산을 내게 되면 그것이 펩신으로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또 역시 세균을 없애는 살균작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10번의 위액을 보시면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이 나오고요. 부세포에는 염산이 나와요. 그때 이 염산이라고 하는 것과 펩신이라는 것이 합쳐지면 그 펩신으로 바뀌겠죠. 그럼 펩신으로 바뀌게 되면 활성화됩니다. 펩신이 된다. 자, 염산 뒤에 가보시면요. 살균작용을 하죠. 또 펩시노겐 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자, 프로레닌은 뭐 크게 시험에서 잘 나온 주제는 아닙니다. 레닌이 되면은 얘는 카세인이라고 하는 우유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해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284페이지에 아래 보시면 팁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위에는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죠. 이놈이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자, 얘들은 산의 저항성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염기성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위점막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얘는 살 수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죠. 위벽에 상처가 생겼을 때 위궤양을 촉진할 수가 있다. 그럼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암이 될 수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위암의 원인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위염이제 있다 또는 위궤양이 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검사하고 그게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고치죠. 그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항생제를 투여해서 고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항생제를 통해서 고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285페이지입니다. 12장이라는 게 나왔는데 12장은 이쪽 부분 이제 12장이죠. 이쪽 부분 이게 12장이에요. 소장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 첫 부분을 말하는 거고 위에서부터 이제 음식물 내려올 때 요 쓸개, 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담. 곰이 갖고 있으면 웅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쓸개에서 이렇게 액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 이쪽 췌장에서 이렇게 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때 쓸개하고 췌장으로부터 액이 나오게끔 하는 애가 호르몬들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내용을 보면요. B번의 호르몬 중에 세크레틴이 있죠. 자, 세크레틴은 이자를 저격해서 이자계 분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크레틴 뭘 분비한다? 이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자, 이 췌장이죠. 췌장이나 이자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들어갑니다. 즉 12장이라는 지역에서 음식물, 산성 음식이 내려오게 되면 세크레틴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서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중탄산 나트륨, NaHCO3.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콜레시스토키닌이 있습니다. CCK, 콜레시스토키닌. 콜레시스토키닌도 12장에 나와가지고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자에서 무언가를 나오게 하는데 그 나오는 것은 소화 효소액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소화 효소액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화 효소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CCK는 이쪽 쓸개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쓸개에 작용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쓸개즙 분비도 되죠.
쓸개즙의 분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콜레시스토킨은 양쪽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소화 효소액도 분비하게 하죠. 하나는 쓸개즙도 나오게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췌장액이라고 하는 이자액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때 NaHCO3. 자, 이거 뭐 한다고요? 산성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건데 누가 나오겠어요? 이거죠. 세크레틴 나오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 있죠. 트립시노겐, 키모트립시노겐, 프로리파제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CCK라고 하는 콜레시스토킨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오게 되면 각각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쓸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쓸개. 소화 효소가 없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근데 지방 소화를 잘해요. 자, 왜냐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 그림 보시면요. 쓸개즙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지방 덩어리를 나눕니다. 지방 덩어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질 분해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내용 보시면요. 간에서 생성된, 이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 자, 쓸개즙 어디서 만들었어요? 간에서. 자,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장은 쓸개에 되어 있다가 콜레시스토키닌이 작을 이제 준다는 거죠. 작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장 쪽에 분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분비가요. 그럼 특징이 뭡니까? 그 아래에 보시면 C번에 지방흡속진이죠.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가 된 지방을 작은 방울 단위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럼 미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 리파제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죠. 리파제 여기 있습니다. 리파제라고 하는 애가 잘 분해할 수 있는 특징이 나오죠. 표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잘 분해한다. 자, 오른쪽 가보십시다. 자, 5번 이제 소장입니다. 자, 소장은 표면적이 넓은 게 특징이죠. 음식물 잘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무지하게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보시면은 표면 연적을 넓히기 위해서 육모라는 돌출 부위가 있고 육모를 구성한 상피세포에 미세육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 상피세포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상피세포 하나하나에도 또 미세육모 자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세포 하나가 돌기가 나 있어요. 이게 세포인데 핵이 있는 이런 세포인데 여기 돌기가 이렇게 나 있다는 거지. 이걸 미세육모라고 불러요. 자, 미세육모가 수장 내각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를 빠르게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저 밑으로 가보시면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과할 때에도 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타제, 수크라제, 락타제가 있기 때문에 이당류를 다 쪼갤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도 약간 더 쪼개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체내로 돌게 되는 거죠. 즉 이걸 통과할 때 이 부분에서 더 잘게 쪼개고요. 그 통과되어 들어오면 이 안쪽까지 돌게 되는데 들어왔을 때 먼저 만나는 것은 모세혈관을 먼저 만나게 돼 있죠. 먼저 만나는 것은 여러분 모세혈관을 먼저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의 구멍이 되게 작기 때문에 암주간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를 통과할 때 지질들은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름이 킬로마이크론이에요. 그 킬로마이크론이 워낙 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의 구멍을 통해서 못 들어가고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암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용성 성분들은 혈관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암주간 따라 림프관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게 특징이고 모세혈관 통해 들어가는 것들은 작은 분자들이에요. 신수성인 작은 분자들은 모세혈관 통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먼저 2번부터 볼게요. 288페이지에 6번 대장은 좀 이따 보고 일단 소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그 아래 보시면 1번 동그라미 뭐가 돼 있어요? 킬로마이크론 연결돼 있죠. 킬로마이크론. 그러니까 이거 친수성 물질은 이렇게 막 통과해갖고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지? 그런데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들 지방산들과 글리세롤과 단백질이 뭉친 거예요. 이런 것들 소장 상피들 통과해서 만들어지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얘들은 암주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암주간의 구멍이 크니까. 반면에 아미노산, 단당류,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등의 친수성 물질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 양분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죠. 지용성 성분들은 암주간, 림프간, 림프총간 따라서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가요. 쇄골.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요거. 그지? 요거. 쇄골 아래에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야. 암주간. 응? 그것이 쇄골하 정맥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반면에 수용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과되어 들어오면은 간문맥 들어가게 돼 있다. 자, 이거 지금 그림 이것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혈관 따라가면요. 혈관은 이게 장정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정맥이 없고 소화관 안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건 장동맥이잖아요. 근데 간으로 가요, 간으로. 그럼 간으로 가면
정맥이란 말 쓸 수가 없잖아. 심장으로 가야 정맥이란 말 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맥 따라간다고 이렇게 하죠. 문맥. 매우 중요하죠. 문맥. 그 친수성 물질들은 간 문맥 따라서 가능하는 것이 특징이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 양분이 이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순환계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로 넘어가십시다. 순환계 256페이지. 자, 우리 교재 256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순환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혈관계, 림프계. 다시 혈관계는 둘로 나누죠. 개방순환계와 폐쇄순환계. 자, 그때 개방순환계의 특징은 모세혈관이 없다는 게 특징. 모세혈관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폐쇄순환계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용 면에서는 개방순환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유지비용이 적게 드니까. 근데 높은 혈압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대형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사람의 심장, 심방, 심실 잘 아실 거고, 판막 꼭 아셔야 돼요. 판막. 판막은 좌우 심방, 좌우 심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실 판막이 2,000판, 3,000판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그건 판의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멍을 이제 막 메꿔놨는데, 구멍을 메꿔놨는데, 이렇게 이제 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은 2,000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판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3,000판이 되겠다는 거죠. 3,000판. 자, 좌우 심방과 좌우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방실 판막. 심실의 동맥으로 나가는 곳에 있는 것이 반월 판막 이렇게 돼 있죠. 자, 좌우 심방, 좌우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방실 판막인데 좌심방과 좌심 사이에는 이와 같은 2,000판이 있고 우심방과 움 사이에는 이와 같은 3,000판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도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심장의 박동 조절입니다. 심장의 박동 조절. 자, 여기 2번 동그라미 아래 이제 볼게요. 258페이지입니다. 아래 심장 박동 조절. 자,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시에는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죠. 이완시에는 심장 쪽 혈액이 들어오겠죠. 심장이 이제 커지면서 정맥 쪽으로부터 혈액이 들어올 겁니다. 자, 1분당 심장이 수축하는 횟수, 우리가 심박률이라고 부르고, 이대박 주량은 약 75mm에서 80mm 정도. 자, 그다음 그 밑에 가보시면요. 심장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다. 자동성입니다. 자동성. 이것은 바로 자가 흥분성이다. 동반결절은 근육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근육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반결절은 근육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경이 아닙니다. 자, 얘가 스스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요. 이런 말 있죠. 자, 심장 근세포들은 모두 간극연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있고요. 동반결절 신호가 심장의 벽을 따라서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제 방시혈전인데 쉬었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히스타볼 따라 들어가겠죠. 잠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박동원이 지금 정교신을 만들어내면 방시혈전으로 신호를 줘요. 그럼 히스타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좀 뻗어 있는데 심리 쪽으로 이쪽 뻗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장에서의 수축 신호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만 이제 신호가 가는데 그 이유는 심방과 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연체가 있습니다.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네에 따로 또 이쪽 아래 동네에 여기 따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따로이긴 한데 그때 동반결절에서 정규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신호가 퍼질 때 방시결절을 통해서 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심방의 수축이 일어난 다음 심실의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가면은 약간의 지연이 있은 후에 히스타발과 프르케 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아래쪽 심질벽 전체로 신호가 다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파란색으로 좀 표현된 것은 전기적 신호가 퍼지는 그 그림을 형상화한 겁니다. 형상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림 보시면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260페이지. 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곳은 연수. 역시 또 연수. 연수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죠? 소화계도 조절하지, 순환계도 조절하지, 폐도 조절하지. 거의 그 연수에서 우리가 조절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조절신경, 자율신경입니다. 하나는 교감이고요. 하나는 부교감이고요.
심장 박동을 더욱더 빨리 뛰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 혈중의 CO2. 혈중의 CO2. 자, CO2의 농도가 올라가면 심박수는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제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CO2가 많아지면 세포흡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세포흡을 빨리 더 많이 일으키려면 심박수가 증가되어서 충분한 양의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CO2, 우리 체내에서의 CO2의 분압이라고 하는 CO2의 양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심박수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조절하는 것은 이제 자율신경들입니다. 교감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절하게 돼 있고요. 심장 박동수 자극물질은 CO2의 농도 또는 체온 상승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혈중 CO2의 농도가 어떻게 됐을 때, 올라갔을 때 해볼까요? 혈중 CO2 농도 올라갔을 때, 연수를 통해 가지고 누굴 작동시켰어요? 교감신경을 활동시켰죠? 교감신경. 교감신경 활동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심장 박동을 촉진하게 되어 있죠. 반대로 CO2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연수에서는 부교감신경을 통해 신호를 주게 되는데,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박동이 억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심장의 자동성, 심장은 스스로 뜁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결절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 우리 아까 방실결절이라든지 프로기섬유도 제2의 중추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박자를 얘가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지만, 방실결절과 프로기섬유도 역시 중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시면요. 혈관이 나왔죠, 혈관. 자, 먼저 동맥입니다. 자, 동맥은 상당히 두꺼운 혈관별 가중의 특징이에요. 심장으로부터 각 기관에 이른 혈관인데 이 기관이 상당히 두껍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 정맥이라는 게 나왔죠. 자,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 나온 혈관들이 모여가지고요. 다시 이제 심장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쓰는 게 정맥이죠. 그때 쓰는 게 정맥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심장에서 소진된 압력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공된 압력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맥을 둘러싼 골격근의 정기적인 수축과 판맥의 도움으로 혈액이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0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때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이 수축과 이완하죠.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 그런 거예요. 운동하면 골격근이 압박을 가하게 되죠. 수축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편 방향에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혈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역시 또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모세혈관이죠. 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뇌졸 끝에 가보시면 얇고 구멍이 있는 작은 내피로 쌓여 있습니다. 작은 내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확대를 해보더라도 모세혈관의 내피세포 하나만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저 밑에 가보시면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혈압은 동맥보다는 크고요. 모세혈관보다는 혈압이 작고 정맥보다도 정맥은 이제 모세혈관보다 더 작습니다. 혈류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 혈류의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정맥이고 그 다음 모세혈관. 혈관의 직경이라는 게 중요하죠. 단면적 자체가 매우 얇기 때문에 동맥 쪽에서의 혈류의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없기 때문에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쪽 보시면 혈관벽의 두께 나왔죠. 혈관벽의 두께는 당연히 동맥이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은 이중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중순환고리. 자, 이중순환고리가 바로 이런 거죠. 좌하고 우가 나눠져 가지고요. 각각 혈액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때 얘가 이제 나가면 혈액을 나가게 되면 온몸을 돌아가지고 하대정맥, 상대정맥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혈액 공급할 때에는 이 좌심실 쪽이 되게 중요하지. 특히 좌심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좌심실이 아주 강력한 놈입니다. 그지? 그 심장에서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지역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는 거지. 자, 263페이지 그림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밑에 보시면 폐순환이라는 게 있죠. 자, 폐순환은 내 체내에 있는 CO2를 버리는 작업, 그리고 O2를 받아들이는 작업, 이것을 폐순환이 합니다. 다음 주 넘겨보시고 이번엔 체순환이죠. 자, 체순환은 여기저기 뭐 반응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관상순환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관상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가거나 또는 뭐 못하게 된다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장마비 또는 심근허혈 이렇게 부르죠. 자, 3번. 혈액과 세포사이엑스 물질 이동은 모세혈관의 좁은 걸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백혈구들 또는 뭐 림프구들이 잘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제 아무 때나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항원이 침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거죠. 4번과 5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265페이지 혈액입니다. 혈액. 자, 혈액은 아래쪽에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표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구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는 뭐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있는 분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아래쪽 하나 있네요. 갑자기 제가 착각했네. 자, 264페이지, 이거 넘기고 체크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자, 최순환에서 그 아래에 보시면 이 3번 동그라미 물질 이동이라는 게 있죠? 요거 보니까 생각났어요. 갑자기 혼동스러웠어요. 자, 혈액과 세포 사이엑스의 물질 교환은 모세혈관벽의 좁은 구멍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벽을 통해 확산이 이루어진다. 자, 모세혈관을 통한 물질의 교환은 구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나가는 힘은 혈압입니다. 나가는 힘은 혈압이에요. 그럼 들어오는 힘은요? 혈장 삼투압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장 삼투압, 혈압. 둘 다 압이죠. 그럼 둘 다 압이기 때문에 어느 압이 더 큰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압이 더 큰가? 어느 압이 더 클까요? 혈압이 앞쪽에서는 큰 거예요. 앞쪽에서는 혈압이 우세합니다. 근데 뒤쪽에서는요, 혈장 삼투압이 더 우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쪽에서는 나가는 힘이 더 센 건데, 뒤쪽에서는 들어오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알겠죠? 점점 뒤쪽이 들어오는 힘이 상대적으로 세진다고. 자,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세지니까 어떻게 돼? 자꾸 들어오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셌던 거고, 뒤쪽으로 오면수록 혈압은 떨어지는데, 혈장 삼투압은 유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혈관 안으로 재흡수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내용을 보게 되면 4번에 보십시오. 그 그림 밑에 4번. 혈압에 의해서 동맥 끝에 모세혈관벽을 통해 액체가 혈관 밖으로 나가는 거고 삼투압에 의해서 혈장 끝에서 액체를 혈관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요. 혈액이 나왔죠? 다시 봅시다. 혈액. 자, 혈구. 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요. 원심물리기라는 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럼 아래쪽에 적혈구라는 것이 가라앉아요. 그 위에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뜹니다. 이런 애들이 혈구죠. 우리가 헤마토크리트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위에는 용액이 떠 있는데 이걸 우리 혈장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혈장. 밑에 있는 것은 혈구, 위에 있는 것은 혈장입니다. 혈장에는 단백질, 비타민, 뭐 등등등이 들어있죠. 그죠? 아래쪽에는 세포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적혈구, 산소 운반하는 애죠. 백혈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단핵구, 호중구, 식세포작용하는 애들인데 단핵구는 밖으로 빠져나가면 대식세포가 되죠. 대식세포. 이 단핵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얘가 대식세포가 됩니다. 대식세포. 대식간인 세포. 자, 이런 애들은 식세포 작용하죠. 자, 호염구, 염기성 염색약 염색이 잘 되니까 호염구라고 불렀는데 얘들은 염증 발생합니다. 자, 호상구, 얘들은 큰 기생생물들, 기생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림프구들, 비림프구, T림프가 있어서 뒤에 보시면 비림프, T림프라는 거 보시죠? 비림프, T림프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면역계 중추적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혈소판, 응고기작과 관련 있죠? 응고기작. 두 번째 끝에 보시면 트롬보플라스틴.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혈소판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얘가 빠져나오면서 응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혈장 성분이죠. 대부분은 물이고요. 그 다음 단백질 많이 들어있죠. 그 단백질 아래에 보시면 혈전 단백질, 알부민. 그 밑에 감마글로불린. 항체 성분을 우리가 감마글로불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 이름이 글로불린입니다. 혈액에 있는 단백질 글로불린. 그 글로불린을 정경동 통해서 분리를 해봤습니다. 정경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분리를 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층이 이제 나눴던 거죠. 그중에 감마층을 분석해 보니까 항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체는 감마글로불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피브리노겐, 혈액 응고를 지킬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중탄산이온, 인산 등이 들어있죠. 혈장에서 피브리노겐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혈청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클로바인 무늬. 자,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신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고 우리가 약어로 EPO라고 합니다. EPO. 신장에서 잠깐 나왔었죠. EPO.
자, EPO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적혈구를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를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할 수가 있어요. 저지대에 살던 분이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때 적혈구를 만들려고 우리 몸이 명령을 냅니다. 그때 신장에서 EPO가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자, 266페이지에 가보시면 혈액의 작용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혈액의 응고라는 것에서는요, 첫 번째 줄 혈소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트롬보플라스틴이 나오죠. 트롬보플라스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줄 칼슘 나오죠. 칼슘. 그 다음 옆에 가보시면 트롬빈 나오죠. 두 번째 줄까지 트롬빈. 그럼 트롬빈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 줄 피브리노겐이 뭐로 바뀐다? 피브린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응고되는 기작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을 순서대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 말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어떤 것은 응고시키는 것, 어떤 것은 아닌 것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맨날 이거 잘 나와요. 비타민 K가 아니라 비타민 C, 칼슘이 아니라 K 플러스로 잘 나와요.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둘은 응고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데, 이게 그림 막 글자상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칼슘과 비타민 K가 필요한 거거든. 응고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혼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지문을 이렇게 낼 때가 더 있어요.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혈액형과 수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혈액형과 수혈은 우리가 몇몇 개 파트를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봤는데, 우리 269페이지까지 혈액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몇몇 개를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림프계를 보도록 합시다. 림프계. 자, 림프계는요, 역할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줄 가보세요. 자, 림프계는 혈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 물질 교환이 가능해요. 혈관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정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림프계라는 건데, 림프계는 끝이 닫혀 있어요. 혼자 순환할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끝이 있어요. 이렇게 뭉툭하게 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끝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골근이 막 압박을 가하니까 이 안에 이제 판막이 있기 때문에 역류는 안 되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림프절단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쇄골 있죠. 쇄골. 쇄골 아래쪽에 정맥이 있어요. 이 정맥. 쇄골과 정맥. 이 정맥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성분들이 다시 회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혈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상호의 교환이 가능하고 그 밖에 면역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면역 기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용성 물질의 이동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용성 물질이 흡수가 되면 소장이 흡수가 되면 얘들은 암주간으로 들어가고 그 암주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시 계속을 쭉 이동을 해가지고요 정맥 따라 가지고요 다시 간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1번에 림프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림프는 C에 혈관을 빠져나온 혈정 성분들 그것들을 다시 혈관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주 넘겨보시면 림프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 존재하는 부분들인데 성분들인데 이 림프절 안에는 이 안에는 여기 이제 B세포라든지 또는 T세포라든지 또는 대의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면역 기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역할을 이 림프절에 있는 세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가보시면요. 림프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정맥으로 한다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5번에 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라보다는 비장이라는 표현이 더 잘 나옵니다. 비장. 비장은 가장 큰 림프를 줄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태아 때에는 적혈을 파괴하지만 성인 때에는 오히려 백혈구나 적혈구를 림프구를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기능들이 림프로서의 같은 기능들을 같이 추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죠. 호흡계. 자, 호흡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271페이지 호흡계. 자, 호흡계에서 맨 마지막에 폐포라는 거 보이십니까? 270 폐포.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폐포잖아요, 이게. 이게 폐포인데, 이 폐포에서 기체교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작은 공기주머니다. 전체를 펴면은 100제곱미터야 된다. 엄청나게 넓네요, 그지? 산소와 이산탄소가 교환되는 장소다. 이런 표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시고요. 호흡 운동입니다. 자, 호흡 운동.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자, 공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흡기죠, 흡기. 들숨입니다, 들숨. 아래에 있는 횡격막 어떻게 한다고요? 횡격막 수축. 꼭 기억하셔야 되죠. 횡격막 수축.
그다음 여기 있는 근육 있죠? 갈비뼈의 근육 중에 외늑강근이 있는데 외늑강근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요. 외늑강근 똑같아요. 수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축.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아래에 보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이 날숨일 때에는 횡격막이 이완되게 되어 있어요. 외늑강근도 이완입니다. 반면에 흑기 때에는 횡격막이 수축이 되잖아요. 외늑강근도 여기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 가보시고요. 213페이지입니다. 호흡운동의 자율적 줄기관이라고 나왔어요. 연수와 내교. 또 연수 나왔죠. 그죠? 연수. 자, 내교는 호흡 리듬감 조절하는 것이고, 연수는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숨을 가쁘게 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쉬게 하는 거. 그지? 그런 것도 연수입니다. 자, 호흡운동의 조절. 자, 혈액 속의 CO2 농도를 주로 인지한다. 예외적인 경우 산소의 농도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하는 것은 뇌척수액의 pH 변화예요. 그래서 CO2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CO2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연수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요. 작용을 시켜요. 호흡 운동을 가쁘게 하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넘겨 보시면요. 다음 장 넘기시고요. 호흡 운동 할 때 곡선이 나와 있는데 이 곡선들은 여러분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겠습니다. 폐활량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겠죠. 최대한 공기를 갖고 들어온 다음에 최대한 공기를 갖고 내보내요. 이걸 이제 폐활량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용기가 있어. 그지? 이만큼 못 나가요. 아무리 뭐 공기를 내보내도 폐에 이제 못 나가는 양이 있어. 이걸 뭐라 불러요? 잔류량이라고 해요. 잔류량. 그래서 우리가 잔류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류량. 장기량 또는 잔류량. 자, 275페이지. 가스 교환, O2와 CO2의 분합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어 있죠. O2와 CO2의 분합차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외부의 공기가 산소가 매우 많잖아요. 이제 산소가 많기 때문에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온몸에 다 들어오겠죠. 헤모글로빈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 우리 체내에 CO2가 많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CO2의 분할이 높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죠. 자, 27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76페이지. 자, 헤모글로빈의 구조라는 포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동물은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연추동물 각각류는 혈장에 헤모시안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의 구조. 첫 번째 끝에 4개의 폴리페티드로 구성되어 있는 사차구 단백질이에요. 각 폴리페티드에는 철이 함유되어 있는 햄이라는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산소가 4개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 이런 특징이 있지. 4개의 서브유닛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서브유닛이 산소를 붙이게 되면 다른 서브유닛의 구조가 바뀌어요. 여기서 산소가 붙게 되면 다른 서브유닛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럼 구조가 바뀌게 되면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 산소가 떨어질 때에는 하나씩 떨어뜨릴 때 다음 거를 더 잘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협동성이라고 하죠. 협동성. 적어놓으십시오. 협동성. 협동성이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협동성이 있다. 각 폴리페티드가 서로 간에 협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2번 보호의 효과. 자, pH가 떨어지게 되면 헤모글로빈 산소에 대한 친화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pH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헤모글로빈 산소에 대한 친화도 떨어져서 더 많이 산소를 줄 수가 있죠. 자기가 산소를 붙이기 싫어하는 거 더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주는 거니까 산소를 냈다 써라 이렇게 준 거예요. 이산화탄 pH가 떨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 양은 많다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탄산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탄산이 증가하니까 pH는 떨어지죠. 산성화되죠. pH가 산성화됩니다. 산성화가 되게 되면 산소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았다는 것은 운동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써라 하고 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그림 밑에 자,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에 비해서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질식이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27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27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277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보시면 폐는 산소의 친화도가 높아진 케이스를 적어놓은 거예요. 산소의 분할이 높을 때, CO2가 낮을 때, 온도가 낮을 때, pH가 높을 때 산소에 대한 친화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주 넘겨보시고
자, CO2 운반이죠. 278페이지 CO2 운반. 자, CO2는 중요한 점, 중탄산 이온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중탄산 이온이라는 거지. 이게 70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혈장에 CO2 운반할 때 누가 제일 많냐? 헤모글로빈 붙은 게 많냐? 아니에요. 중탄산 이온 형태가 가장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혈장에 녹은 성분도 있긴 있죠. 7%. 자, 헤모글로빈 결합하는 애들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결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붙듯이 헤모글로빈에 CO2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CO2가요. 알겠어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소라는 것이 붙어있는 자리와 햄이라는 자리가 다른 데 붙어요. 네? CO2도 붙을 수 있는데 CO2가 붙으면 산소가 더 많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혈장에 녹은 CO2도 있지만 헤모글로빈과 붙은 CO2도 있지만 누가 제일 많다? 적혈군에 있는 탄산 탈수 요소라는 효소에서 만들어지는 탄산 분자, 즉 HCO3- 중앙에 있죠. 중탄산이온이잖아요. 이거 중탄산이온. 중탄산이온이 혈중에 가장 많다. CO2는 중탄산 이온 형태로 운송이 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무조건 아셔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계, 배설계, 그다음 순환계, 호흡계까지 4개의 단원에 대한 교재 정리를 좀 해봤는데 중요한 것들 좀 찍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꼭 외워놓으시고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점수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핵심 정리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